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은 제 43번째 생일이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맞는 첫 생일이었기에 평소보다 기분이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제 남편은 그리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 정말 무뚝뚝하고 무드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었다고 해도 제 생일을 딱히 다를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43번째 제 생일이 평생 잊질 못할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그리 호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연애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쯤 되던 무렵이었어요. 춘천에서 태어나 춘천에 위치한 국립대를 나온 저는 태어나서 처음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되었어요. 직장 생활도 낯설고 서울 생활은 그보다 더 낯설었죠. 지금도 서울은 집세가 비싸지만 당시에도 제가 살던 지역보다 원룸 월세가 훨씬 비쌌어요. 저희 집이 그리 잘 사는 집도 아닐 뿐더러 갓 대학을 졸업한 터라 학자금 대출금도 갚아야 했기에 구미에 맞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전철역에서 떨어진 후미진 곳에 집을 얻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조금 부지런히 걸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하고 한두 달은 다른 건 생각도 않고 출퇴근용으로 발이 편한 신발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 어쩌나 그런 고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야근으로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게 됐는데 전철역에서 나와 주택가로 들어서면서부터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와 가는 길이 같은 사람인가 했는데 제가 손에 쥐고 있던 키링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잠시 멈춰 섰는데 그때 발걸음 소리도 멈추더라고요. 순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극강의 공포를 느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 휴대폰이 울린 거예요. 제 직속 사수였어요. 바로 미래의 제 남편이요. 평소에 워낙 깐깐하게 교육하는 직속 선배라서 이를 박박 갈고 있었는데 그날 남편의 전화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뒷일은 생각도 않고 이를 저질러 버렸어요. 자기야, 벌써 집에 들어간 거야? 난 아직 도착 못했어. 자기도 알지? 우리 집 근처 공원, 거기 지나가는 길이야. 그러자 남편은 어이가 없는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김정윤 씨, 술 마셨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누구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기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보고도 벌써 그리워진 거라? 에이, 몰라. 이 여자가 정말 도대체 무슨... 남편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옆에 누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누군진 나도 모르겠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잠시 침묵을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 끊지 말아요. 아무 얘기나 계속 지어서 하고. 정윤 씨, 정신 바짝 차리고 혹시라도 그놈이 다가오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요. 알았죠? 자기가 그렇게 하라면 해야지. 알잖아. 나 자기가 시키는 거라면 뭐든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대도 않는 연기를 하면서 저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어요. 다행히 저를 따라오던 사람이 제가 남자친구와 통화 중이라고 생각했는지 더는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잔뜩 긴장한 채로 집에 도착하고 나니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려서 현관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곤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꾹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휴대폰 너머에선 남편이 연신 저를 달래고 있었고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저는 남편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과 달리 남편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말투로 괜찮냐고 걱정부터 해주더라고요. 지금까지 무서운 호랑이 사수인 줄만 알았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앞으로 한동안 퇴근길에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다른 가족들은 없고 근처에 사는 친구도 없다면서요. 다행히 우리 집에서 5정류장 거리니까 퇴근길에 조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빈말이라도 거절을 하는 게 맞는 거였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집에는 말을 하기 힘들었고 제 주변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남편이 내민 손을 어떻게 거절해요. 그래서 덥석 잡은 거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살짝 반신반의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일도 아닌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줘요. 분명히 한두 번 하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3개월이 넘도록 자기가 약속한 대로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나마도 그만둔 이유가 남편이 귀찮아서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쫓아왔던 인간이 제 풀에 꺾여나가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때 저를 쫓아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 대학 선배였어요. 대학 시절 제 친구와 1년 넘게 사귀었던 사람이죠. 한동안 남편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가짜 남자친구 행세를 했는데 2주쯤 지난 시점에 선배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너 남자 사귀냐?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연애질이야. 겁도 없이 남자를 집까지 달고 다니고 말이야. 너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거 부모님도 아시니?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때 알아챘어요. 아, 이 인간이 그동안 나를 쫓아다니던 그놈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선배한테 되물었죠. 이상하네. 나 남자친구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주변에 알린 적이 없는데.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선배가 어떻게 할까? 혹시 밤마다 내 뒤라도 밟았어요? 맞죠? 그거 선배였죠? 대답해요. 나 스토킹 했냐고 묻잖아요. 그러자 선배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나무랐어요. 이게 늦은 시간까지 남자랑 희덕거리고 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기말할 거 없고 당장 그 자식이랑 헤어져. 딱 보니까 인상도 더러운 게 여자 패고도 남을 놈이니까. 내가 경고했다. 당장 헤어져. 하, 선배가 뭔데 나보고 헤어져라 말아라 헛소리야. 누가 보면 내가 선배 여자친구인 줄 알겠네. 내 앞에 당당히 나타날 용기도 없어서 밤늦게 뒤쫓아다니며 스토킹이나 하는 주제에 웃기고 있어. 그리고 모르는가 본데 내 남자친구가 인상만 더러운 게 아니야. 해병대 출신이라서 자기 여자한테 찝쩍거리는 놈 보면 그 자리에서 반은 죽여놓을걸?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선배는 내 남자친구 눈에 띄기만 했다 하면 그날로 이 세상 하직하게 되는 거라고. 한 번만 더 쥐새끼처럼 졸졸 쫓아와봐. 초상 치르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인간이 그동안 나를 불안하게 했던 스토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괜히 기분이 우울했어요. 이런 인간을 선배 대접해왔던 게 화가 날 정도로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밤길을 쫓아오던 놈의 신원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신고해서 법적으로 처단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범인도 밝혀졌겠다. 더는 남편 도움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제 우리 집까지 안 바래다 줘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감사 인사로 넥타이를 선물로 주었죠. 그런데 선물을 받아든 남편 표정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마치 서운한 사람처럼 뾰로통한 표정인 거 있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떨떠름한 상태로 남편과의 퇴근길을 함께하던 가짜 애인 행세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혼자 집에 가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또다시 제 뒤를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오직 남편뿐이었어요.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민을 하는 사이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의 제 등 뒤까지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길바닥에 쓰러지지 뭐예요. 놀라서 얼른 뒤를 돌아보니 선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선배를 내려다보며 죽일 듯 노려다보는 제 남편이 보이더군요. 윤대리님, 여긴 어떻게? 그러자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 혼자만 보내는 게 걱정돼서 따라왔어. 그랬더니 이런 쥐새끼 같은 게 자기 뒤를 따라가지 뭐야. 야, 너 엄살 그만 떨고 안 일어나? 주먹에 비껴 맞아서 아프지도 않잖아. 너 내 주먹에 제대로 맞았으면 그대로 정신 잃었어. 당장 안 일어나? 그러자 선배가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비실비실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뒷걸음질을 치며 그러더군요. 치, 니들 사귀는 거 아니지? 내가 일주일 동안 숨어서 봤어. 정윤이 너 혼자 다니는 거. 그동안 나 보라고 둘이서 쇼한 거지? 솔직히 말해. 그러자 남편이 달려들어 선배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쇼? 그래, 쇼를 하긴 했지. 내 여자를 함부로 쫓아다니는 놈, 내 손으로 잡으려고 일부러 네 놈이 나타나면 잡으려고 멀리 떨어져서 걸어왔으니까. 쓰레기 같은 새끼. 사내 새끼가 고작 한다는 짓이 약한 여자 스토킹이냐? 너 같은 건 말로 해서는 안 돼. 정신 차릴 때까지 주먹으로 교육해야지. 남편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허공으로 주먹을 쳐들었어요. 가만히 뒀다간 일이 커질 게 분명했죠. 그래서 달려들어 제가 말렸어요. 자기야, 이런 쓰레기한테 주먹까지 쓸 거 뭐 있어. 괜히 더러운 것만 묻는다고. 우리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저 인간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몇 년째 빌빌대는 놈이거든. 이참에 빨간 줄 제대로 그어주는 게 저놈 인생엔 가장 큰 벌일걸? 제 말에 남편은 일리가 있다 싶었는지 들었던 주먹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했죠. 제 예상대로 선배는 경찰을 보자 바닥에 꿇어앉아 두 손을 싹싹 빌며 한 번만 봐달라고 울먹였어요. 판검사가 될 사람이 이런 일로 흔적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혀를 차며 그러더군요. 정신 차려. 네가 판검사가 될 일 없으니까. 너 같은 게 판검사가 되면 이 나라 법조계는 더 볼 것도 없이 썩은 거야. 너한테 어울리는 건 범죄자니까. 넌 그냥 네가 지은 죄값 달게 받아. 결국 선배는 경찰서에 넘겨졌고 저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이 함께 가주었어요. 어떻게 알고 따라왔었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스토킹이나 하는 야비한 놈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잖아요. 그럴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겠죠.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요. 고작 직장 선후배일 뿐인데도 남편은 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처음 입사해서 직속 사수로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나는 사수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뚝뚝한 성격에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라서 손톱만큼도 정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어보니 의외로 자상한 면도 있고 무엇보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서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사수로 만나다니 내가 인복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동안 불편하기만 했던 사람이었지만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보니 이제는 좋은 점만 부각돼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직장 상사로서도 그렇지만 이성으로도 말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나 혼자만의 생각일지 몰라서 딱히 속마음을 드러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저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굴다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몇 번을 그러길래 내가 먼저 다가가 물어볼까 하고 갔는데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무래도 제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 집에 데려가긴 누굴 데려가.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야. 사귀는 사이라고 했던 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아니야. 아니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을 때 남편이 매번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는데 그 모습을 여동생이 봤던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혼기가 차 있던 남편이라서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시누이 말에 시부모님이 저를 집에 데려오라고 닥달을 하신 거죠. 집에 여자를 안 데려올 거면 선이라도 보라면서요. 통화를 마치고 휴게실에 앉아 한숨을 쉬는 남편을 보니 미안했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서 다가가 말을 걸었죠. 혹시나 나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긴 거라면 얘기하라고요. 내가 직접 남편 집에 찾아가서 해명을 해주겠다고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던 남편은 그럼 이번 주말에 자기랑 같이 좀 가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귀기도 전에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게 있었던 상황과 남편 도움으로 스토커를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자 시부모님이 꽤나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시댁에 다녀오고 얼마 뒤부터 남편과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졌지 뭐예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일을 같이 겪다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들과 마음 터놓고 지내기 꺼려지기 마련인데 남편과 저는 이미 서로의 상황에 대해 잘 알다 보니 그 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굳이 가는 마음 막지 말자는 생각에 교제를 시작했고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에선 1, 2년 더 사귀다 천천히 하기를 바랐지만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났기 때문에 시댁에선 연애 초부터 은근히 결혼 압박을 했거든요. 결혼한 뒤에는 아이 닥달을 하셨고요. 여자가 30 전에 출산을 해야 똑똑한 애가 나오는 거야. 내가 우리 막내 낳았을 때가 29이었잖니. 딱 30 전에 출산을 마쳤더니 봐라. 애들이 다 똑똑하게 나왔잖아. 그러니 너도 더 늦기 전에 애부터 가져. 시어머니께선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된 말을 마치 공인된 출산 공식인 것처럼 저를 볼 때마다 세뇌 교육을 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말들이었지만 너무 자주 듣다 보니 압박감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가 출산을 할 때는 경력 단절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리 넉넉한 상황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서 선뜻 아이를 갖기는 어렵더라고요. 전세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기본적인 가계 지출도 있고 그 밖에도
자질구레하게 돈 들어갈 구멍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초엔 아이 문제로 시부모님과 살짝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짜증을 내게 되었죠.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우리 상황에 애를 갖는 건 무리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엄마가 그러시는 게 한두 번이야. 저도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시는 거라면 남편 말대로 듣고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입장은 다른 거잖아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이럴 땐 찰떡같이 들어맞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믿음직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무심한 남편일 뿐이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혼 생활에 지쳐가던 즈음 생각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보다는 솔직히 두려움이 더 컸어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임신을 해버렸으니까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셨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저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인원 감축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출산휴가 뒤에도 내 자리가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입덧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 데다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날이 살은 빠지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보양식을 잔뜩 만들어서 집에 오셨더라고요. 어차피 입덧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데 이런 건 뭐하러 만들어 왔어? 괜히 힘들게. 이거 사. 누가 너 먹으라고 만들어 왔는 줄 알아? 내 사위 먹이려고 가져온 거야. 가장 노릇하느라 일 끝내고 배달일까지 하는데 장모인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이가 배달일을 하다니? 네 형부 가게에 와서 배달일 한 지 벌써 2달째인데 넌 그것도 몰랐어? 남편이 차장이 다 돼서야 집에 오는데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니? 너도 참. 그동안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야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전처럼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면 남편 스케줄을 잘 알겠지만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전처럼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힘들어진 탓이었죠. 그런데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니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들은 후라 그런지 현관에 들어서는 남편이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자기, 혹시 퇴근하고 배달일해? 그러자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왔다 가셨어? 엄마가 자기 먹일 보양식 만들어 오셨더라고. 근데 자기야, 혹시 돈 필요해? 아니, 회사 일만 해도 힘들 텐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혹시 시댁에 무슨 일이 있나 했어요. 저 몰래 시댁에 보낼 돈을 만드느라 남편이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건가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 출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지. 그 말을 듣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그동안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짜증만 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한 건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출산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출산 휴가 후 회사에 내 자리가 없다면 밖에서 새로 구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뭐든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고쳐먹으니 몸도 덜 고단하고 식욕도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입덧도 없이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첫 아이를 순산한 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한 지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부장님 말로는 그나마 회사에서
많이 배려해준 거라고 하더군요.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기까지 저는 1년 가까이 집에서 육아를 하며 지냈어요. 제가 이직한 새 직장은 전에 다니던 회사와는 달리 규모가 작은 영세업장이었어요. 당연히 월급도 적고 직원 복지도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야근 없이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워킹맘한테는 야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우리 애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일을 했어요. 제가 원했다면 더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회사가 경기권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죠. 그 후로는 친구가 아는 카페에서도 일하고 형부 가게에서 서빙 일을 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형부처럼 자영업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배워두려는 생각이었죠. 사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같이 벌면 아이 학원도 더 보낼 수 있고 돈에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사회생활을 쉬지 않고 했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만 했다면 뒤늦게 사회로 나가는 걸 두려워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쉬지 않고 밖에서 일을 했던 건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았다간 온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제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저를 무척이나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삼복더위에 가스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다 줘도 맛있다거나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받아들였죠. 언니네 내외랑 부부 동반 여행을 갈 때도 살가운 형부와 달리 제 남편은 저랑 팔짱조차 끼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보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핀잔을 주기 일쑤였어.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한테 저는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그저 한 집에서 숙식을 공유하는 룸메이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나마 제가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건 남편과 달리 다정하고 애교가 많은 아들이었어요. 중학생이 되고부터 부쩍 키가 자란 아들은 밖에 나갈 때도 의젓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제가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얼른 달려와 대신 들어주곤 했죠. 남편은 남의 편이지만 아들은 내 편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니 부부관계도 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살갗이 닿기만 해도 짜증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직장에서 희망퇴직 대상자에 올라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요즘은 40대 직장인이라면 숙명과도 같은 수순이었지만 당사자인 남편은 그 일로 꽤 의기소침해졌어요. 구직 활동도 쉽지 않아서 연봉도 낮추고 소규모 회사에 원서도 넣어보았지만 40대 후반인 남편을 받아주는 회사는 없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야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씻자마자 바로 기절하듯 잠들어 버리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일어나 했는데 택배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남편이 직접 얘기해 준 건 아니고 형부가 슬쩍 알려주더라고요. 평생 책상 앞에 앉아 일하던 사람이 몸 쓰는 일을 하려니 체력이 버틸 리가 없었죠.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여보, 제발 무슨 일을 하려거든 나랑 상의 좀 해. 왜 매번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 얘기를 들어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해. 알았으면 됐지.
당신 정말 1억이야? 왜? 죽을 때도 당신 죽은 거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하지 그래? 그땐 화가 나서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이 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택배 일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어요. 삼복더위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였는데 그래서인지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냉찜질도 해주고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싶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 봐야 남편은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힘들면 며칠 쉬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않고 몸을 돌려 눕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평소라면 남편이 출근을 앞두고 씻을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꼼짝 않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려는데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 몸이 빳빳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시켜 119에 전화를 하곤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이미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는 남편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거든요.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보다는 옆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남편의 상태를 알아채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도 한동안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고 어쩌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된 건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밥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도 문득 남편한테 야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살아있을 땐 사람을 그렇게 외롭게 만들더니 어쩌면 끝까지 나를 이렇게 못된 사람을 만들고 가는 건지. 화가 났다가 다시 미안한 마음에 죄인이 됐다가 하룻밤에 수시로 변하는 마음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황폐해져만 갔어요. 그렇게 축 늘어진 시체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들이 안방에 들어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더라고요.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 아들이 건넨 건 다름 아닌 옥수수가 들어간 술빵이었어요. 아들은 울먹이며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마저 죽으면 자기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자기를 위해서라도 살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에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을 느꼈어요. 남편도 그렇게 보냈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까지 고통 속에 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 길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내 새끼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없는 힘을 쥐어짜며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죠. 남편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에 은행에 넣어두었던 남편 퇴직금을 합해 도시락집을 차렸어요. 형부가 많이 도움을 주셔서 어렵지 않게 오픈을 할 수 있었죠. 지난 1년간은 가게가 자리를 잡는 거에 신경을 쓰느라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은 잠시 접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제 생일이 되었죠. 한창 점심 장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커다란 꽃다발을 든 배달원이 가게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속으로 화사한 꽃을 보며 저런 꽃다발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스치듯 했는데 배달원이 제게 꽃다발을 내밀며 그러는 거예요. 김정윤 씨 맞으시죠? 여기 사인해 주세요. 아니, 제가 김정윤은 맞는데요. 누가 이걸 보냈나요? 나한테 꽃다발을 보낼 사람은 없는데. 그러자 배달원은
단말기 액정을 제게 보여주며 그러는 거예요. 보내신 분은 윤상준 씨로 돼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렸어요. 윤상준은 죽은 제 남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가게에 연락 좀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꽃가게 사장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도 주문자가 윤상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했던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더니 액정에 시어머니라고 뜨더라고요. 제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제게 꽃은 잘 받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순간 맥이 탁 풀렸어요. 그럼 그렇지. 죽은 사람이 무슨 수로 나한테 꽃을 보내. 이런 생각에 한숨을 푹 쉬었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거라서 실망했니? 진우애미야, 근데 그건 내가 보낸 게 아니고 네 남편이 보낸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녀석이 지가 죽을 걸 알고 그랬나? 죽기 얼마 전에 뜬금없이 전화해서 그런 소리를 하더구나. 혹시라도 자기가 먼저 죽으면 진우애미 생일에 꽃다발 좀 보내달라고. 너랑 살면서 꽃 한 송이 사준 적이 없어서 마음에 걸린다나? 그렇게 미안하면 지금이라도 네가 꽃 지고 오시고 선물 좀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니 그 꽃은 네 남편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게 애정이 없는 것 같은 남편을 늘 야속하게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리워하기보다는 빨리 잊으려고 애를 썼는데 남편이 나를 또 이렇게 감동시켰으니까요. 오랜 시간 한 입을 덮고 살면서 사랑도 애정도 다 시들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고맙고 미안하더군요. 43번째 생일에 받은 남편의 꽃다발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아들 녀석과 함께 남편이 잠든 낙골당에 찾아가야겠어요. 가서 고맙다는 말을 직접 전하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곁에 있는 남의 편 혹은 아내에게 고맙다는 한마디 어떠신가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동산이와 함께한 시간도 25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동산이가 누구냐고요? 바로 너무 착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소중한 아들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없지만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로를 보듬으며 살고 있죠. 저희 모자의 애틋하고 눈물 나는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제가 환갑의 나이도 지나왔으니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가 벌써 30년도 더 전이더군요. 저와 남편은 대학생 때 우연히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그게 이어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니, 연애 때부터 쉬운 길은 없었죠. 이유는 집안 차이 때문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 어디를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남편은 달랐거든요. 우선 남편의 아버지, 즉 시부는 꽤 규모 있는 종합병원의 원장이었어요. 짐작은 하셨겠지만 그런 대단한 의사 집안의 자식들 역시 미래는 정해져 있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장남인 남편과 1살 밑에 동생인 서방님 모두
집안의 대를 이어 의대 재학 중이었죠. 한 집안의 세 남자가 모두 그 어렵다는 의대 출신이니 얼마나 득이양양했겠어요. 특히 시모가 말이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그의 부모님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헤어진 적도 몇 번 있었지만 다시 재회하고는 했었죠. 상황상 제가 먼저 대학을 졸업했고 남편의 교과과정과 군대, 레지던트 생활 등등 모든 것이 지나갈 때까지 결국 우리는 계속 교제를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꼭 사랑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람 부모님 반대에 오기로, 남편은 그렇게라도 자신의 옆을 지키는 제게 미안해서 사회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화려한 배경에 비비고 살 생각도 애초부터 없었고 제 밥벌이 제가 알아서 하며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그래도 2% 정도의 마음은 남편을 그냥 놔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 그에게 매달렸고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아냈어요. 환영해주는 사람 없는 결혼식이었지만 새로 다가올 미래만 생각하며 살자 라는 마음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주변의 걱정답게 결혼하자마자 고된 시집살이와 마주했죠. 어머니, 혹시 오이장아찌 좋아하세요? 이번에 시골에서 이모가 오이 농사가 잘 됐다고 많이 붙여왔나 봐요. 저희 엄마가 그걸로 장아찌 만들었는데 맛있다고 어머님 좀 가져다 드리라고 하셔서요. 오이장아찌? 넌 내가 그런 거 먹는 거 봤니? 보지는 못했지만 혹시 만들어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내가 못 먹는 줄 알아? 안 먹는 거다. 그런 저급한 음식. 장아찌가 저급하다뇨. 정말 입맛 없을 때 밥에 물 말아서 장아찌 하나만 있어도 금방 뚝딱 해칠 수 있는걸요. 보관도 오래 할 수 있어서 두고두고 먹기도 진짜 좋아요. 지금 이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집 식탁에는 그런 음식 한 번도 올라온 적 없다. 싸구려에다 없는 사람들이라 먹는 장아찌를 감히 나한테 먹이겠다고 물어보다니? 너희 어머니나 많이 드시라고 해라. 난 그런 거 줘도 필요 없으니 다 버릴 게다. 그냥 괜찮다고 하면 될 것을 시모는 항상 제가 건네는 것은 더러운 것, 하찮은 것,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들로 비하하며 제게 꼭 생채기를 내야만 속이 시원해 했어요. 물론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사람은 시모뿐만은 아니었죠. 시부 역시 저를 박씨 집안에 물을 흐리러 온 미꾸라지 취급을 하며 무시하고 싫어했죠. 내가 우리 병수랑 결혼했다고 우리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혼자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넌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제발 우리 집 격에 맞는 행동을 좀 하란 말이야. 시부가 있는 자리에서는 같이 식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혹여라도 제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숟가락을 놓고 쌩하게 나가버리기 일쑤였죠. 시부와 시모는 제가 싫다는 것을 대놓고 티내는 것도 모자라 제게 모멸감과 멸시를 주는 일을 낙으로 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제 옆에서 방어를 해주던 남편도 점점 지쳐가더군요. 게다가 병원 일로 너무 바쁘다며 제게 조금씩 소홀해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와중에 서방님이 결혼을 했어요. 동서는 저와 완전 반대로 환대를 받으며 이 집에 들어왔어요. 동서 역시 의대를 졸업하고 치과를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젊고 능력 좋은 의사였거든요. 서방님과 동서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사 집안에 또 의사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완전 축제 분위기였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둘은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어요.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연달아 아를 둘을 낳았고 시모와 시부한테 더 예쁨을 받게 되었죠. 반면 저와 남편 사이에는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라도 있으면 동서처럼 시부모님의 관심이라도 받게 될까 싶어 부단히 노력했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죠. 둘 다 두드러지는 건강 문제도 없었고 나이도 젊은 편이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길 줄 알았지만 결혼 후 5년이 지나도 아기 천사는 저희에게 와주지 않았어요. 이미 두 아들을 낳고 온갖 사랑을 받고 있던 동서는 처음에는 제게도 친절하고 상냥한 척 굴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매번 저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역시나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형님, 이거 아기 옷 좀 빨아주세요. 세탁기 돌리면 안 돼요. 세탁기를 안 돌리면 어떻게 빨아? 손빨래 해야죠. 이렇게 많은데? 많든 적든 애기들 건 손으로 빨아야 돼요. 저 지금 나가봐야 되니까 이것 좀 다 갖고 햇볕에 잘 말려주세요. 여기 10,000원 드릴게요. 동서는 제가 아이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 모든 잡일을 제게 맡겼고 본인은 푼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한 그 잡일들이 나중엔 너무 버겁더라고요. 동서, 나도 오늘은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이 부탁은 좀 어렵겠어. 형님이 약속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야. 그런데 이거 다 형님이 안 해놓은 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아셔도 괜찮아요? 뭐? 그럼 이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냥 좀 알려드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 다 말씀드려. 이거 동서일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나한테 시키는 모습, 이게 맞는지도 여쭤봐. 형님, 이 말을 들으시면 두 분이 뭐라고 하실까요? 저처럼 바쁜 일도 없는 형님이 이런 것도 못 해주냐고 한바탕 깨질 게 분명할걸요? 그리고 제가 맨입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따박따박 돈 주면서 해달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그 태도 말이야. 내가 꼭 밑에 사람처럼 명령하듯 시키는 거.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 줄 알아? 저만큼 못 배우고 능력이 안 되면 그런 일에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원래 이 세상은 위 아래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시키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저 형님 같은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거 다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이고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뭐? 주제 파악? 말이 심하네. 형님도 진짜 웃기시네요.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내더니 지금 제가 형님보다 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이렇게 저한테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뭣도 없는 사람들의 웃은 교만인 거 아시죠? 교만? 정말 못 들어주겠네. 나는 동서한테 악감정도 없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한 적도 없어. 다만 같은 식구끼리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켜달라는 것뿐이야. 도대체 동서나 이 집 사람들은 나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건 형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시키는 이런 일이라도 해야 형님이 이 집에서 그나마 쓸모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모르세요? 오히려 형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절해야 될 판인데 예의를 차리라니. 진짜 헛웃음만 나오네요. 그리고 같은 식구? 형님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군요. 누가 우리 보고 식구래요? 우리가 형님을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참. 그날이었어요. 더 이상은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결심한 것은. 의사 집안이라는 무기로 저를 향한 시부모의 끊임없는 무시와 핍박, 아들 둘 낳고 자기 역시 의사라며 저를 우습게 여기는 동서, 그리고 그런 그들을 더 이상 제지해주지 못하는 남편이라는 사람. 동서한테까지 그런 대접을 받고 나서야 정신이 들더군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었던 거지? 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귀한 딸이야. 나도
의대까지는 아니지만 배울 만큼 배우고 꿈도 많았던 여자라고. 나라님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을 거야. 의사의 의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해. 그동안 용기가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박병수와 당장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갈 거야. 그동안 우물쭈물하고 피해자였던 제가 갑자기 뭐에 씌었는지 알 수 없는 용기가 나더군요. 박병수, 이혼하자.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뭐?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혼 타령이야 지금? 무릎 꿇고 더 잘하겠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이라는 놈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울며불며 매달릴 줄 알았어? 나야 더 감사하지. 그렇잖아도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랑 재수씨까지 널 싫어하는데 그동안 내가 감싸느라고 나도 질리고 힘들었다. 이래서 사람들이 괜히 부모 말 들으라는 게 아니었나 봐. 내가 어리석었다. 너랑 결혼하면 안 됐었어. 그래, 그만하자.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풋풋한 대학생 때 만난 첫사랑이었고 한때 내 전부였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으로 부부의 연이 닿았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다니. 호기롭게 이혼을 결심했었지만 막상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혼 소식을 들은 시부모는 곧 잔치라도 열기세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라도 네가 헤어져 준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네? 다행이라고요? 어차피 너도 이 집에서 힘들었잖니. 그걸 다 아시면서도 저한테 그렇게 구셨어요? 아니지, 순서가 바뀌었네. 네가 하나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좀 모질게 하긴 했는데 너도 힘들었겠지. 그렇지 않니?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네? 잘못한 거라. 그냥 너 자체가 잘못이야. 그리고 잘못인 네가 결국 우리 병수랑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여기에 들어왔잖니. 우리가 어떻게 너를 좋게 볼 수 있겠니? 저 혼자 결혼했어요. 병수 씨도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애처럼 굴었었잖아요.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홀렸는지는 몰라도 남자라면 그럴 수 있지. 사내 자식이 살다 보면 부모 말도 갑자기 듣기 싫을 때가 있는 거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보고 싶은 때가 오는 법이야. 어릴 때부터 병수는 공부 잘하고 부모 말 거역해 본 적 없는 애였어. 병수가 하필이면 그때 늦게 그런 시기가 왔었던 거고. 그리고 서인아, 가장 중요한 건 너는 대를 못 이었잖니? 왜 애를 못 낳는 게 100%제 탓이라고만 생각하세요? 봐봐. 아버지도 병수랑 병훈이 아들 둘을 아무 탈 없이 얻었고 병훈이도 아들들 아주 스무스하게 낳지 않았니? 그럼 우리 병수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소린데. 그렇다면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네가 당연히 문제가 아닐까? 그건 의심의 여지 없이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의사 집안에서 그걸 못 밝혔는데 저라고 뭐 알 수 있나요? 뭐? 너 비꼬는 거니? 네, 저는 비꼬면 안 돼요. 그동안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살았는데 헤어지는 마당에 이 정도도 비꼬지 못하나요? 역시 너란 애는 네 수준을 진작에 알고 있어서 놀랍지도 않네. 어디서 뭐 보고 배운 게 있어야 말이지. 그래, 할 말 다 했으면 나가봐. 우리 혹시라도 밖에서라도 마주치면 아는 척은 하지 말자. 피차 불편하지 않겠니? 너 스스로도 알겠지만 우리는 너 들어오고 손해본 게 참 많아요. 위자료 같은 건 당연히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 왜요?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그것도 많이 주세요. 제 옷값 이렇게라도 받아 나가야죠. 글쎄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제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위자료 문제는 잘 해결되지 못했어요.
시댁 쪽에서는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위자료를 주는 건 고사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려고 했거든요. 워낙 파워가 막강해서 저 역시 싸우다 지쳐 위자료고 뭐고 저 집이랑 다시는 엮이지 말자 하며 포기하고 이혼했죠. 제가 더 그 싸움에 말려드는 것은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 꼴밖에 안 됐거든요. 저는 이혼 후 좀 힘들게 지냈어요. 애도 없이 6년이나 경력 단절이 되어버려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죠. 면목이 없어 부모님과도 같이 살지 못했어요. 저는 혼자 작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요. 낮에는 오래된 서점에서 일을 했고 밤에는 나이트클럽 주방에서 보조 일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 구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정적인 일과 동적인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제 생활 리듬은 남들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더군요. 아무래도 좋았어요. 어디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해서 빨리 아픈 기억을 지우는 게 더 급했으니까요. 나이트에서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쓰러지듯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서점에 나가야 하는 시간이 되고는 했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정처 없이 보내고 있었어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 9년? 10년? 그동안 낮에 서점 일은 계속 꾸준히 했고 밤에 하는 일은 나이트클럽을 그만둔 뒤 식당, 편의점, 술집들을 받고 일했어요. 그러다 3년 전부터는 서점 사장님이 오전 오후를 다 제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정규 직원처럼 일하게 됐고요. 서점은 아무래도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입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아주 조금씩 저축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40대임에도 다른 사람들과 비하면 재산이라고 할 것은 전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저예요, 장문영. 잘 지내셨어요? 장문영? 낯선 이름에 한참을 누군지 떠올리려 노력했어요. 형님, 저라고요. 동서? 네, 이제 기억나셨어요? 놀랍게도 전화의 주인공은 전 시댁의 동서였죠. 많이 놀라셨죠? 제가 전화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셨을 테니까. 그다지 반가운 연락은 아니네. 10년 만에 갑자기 왜 날 찾았어? 만나서 얘기해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저는 동서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었지만 꼭 만나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약속한 카페에 가니 전보다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화려한 외모를 뽐내는 동서가 와 있더군요.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살도 많이 빠지고. 동서한테 외모 평가 드리려고 온 거 아니야. 할 말만 빨리 해. 우리 사이에 동서 형님 호칭이 맞는지도 모르겠네. 이제 와서 언니 동생도 좀 우습잖아요. 아무튼 본론만 말할게요. 어린애 하나만 맡아주세요. 다짜고짜 무슨 어린애야. 내가 애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다 알아보고 왔어요. 형님 지금 어떻게 사는지 뭐하고 사는지. 뭐? 내 뒷조사를 한 거야? 형님 상황을 알아야 저도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아직 새 남자도 없고 자식은 더더욱 없고 그냥 일만 하면서 사는 정도만 알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무슨 애야.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애예요. 잠깐 아니고 아예 형님 호적으로 넣어 키워달라는 이야기예요. 형님 애처럼. 뭐? 이봐.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다 무슨 얘기야?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아이까지요. 서방님이 내 언녀랑 혼외자가 있었단 말이야? 네.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가 7살이니까 최소 7년 이상은 만나왔다는 거겠죠.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저한테 대놓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사실이야?
준빈이랑 현우는? 애들도 다 자기가 잘 키울 테니까 저만 이 집에서 나가달래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이혼해 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제가 그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순순히 이 집을 어떻게 나가요? 애들이랑 동서도 떼어놓고 그 여자랑 아들 집으로 데리고 올까봐? 그 여자는 얼마 전에 죽었어요. 뭐?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이가 더 본인의 아이를 데려와야겠다며 난리였고요. 그런데 걔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준빈이랑 현우는 나중에 할아버지 그 병원 물려받고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걔가 분명히 걸림돌이 될 거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아들들이 병원 물려받게 해줄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두 아들을 위해 정말 무슨 일이든 할 것 같은 동서의 표정이 약간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내언니 아들을 나한테 맡기겠다는 거야? 호적까지 손대면서? 서방님이 알고도 가만히 있어? 그이는 지금 상황 몰라요. 사실 그이의 치부를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먼저 딜을 제안했어요. 서방님이랑 딜을 했다고? 그 사람 나랑 결혼하고 그동안 만난 여자, 그 죽은 여자 한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붙어먹은 간호사도 한둘이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여자들 곁에 두고 관리하려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겠죠. 그 사람 병원에서 아버님 몰래 약품 거래하면서 리베이트한 것도 엄청나요. 제가 다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그걸로 협박을 했어요. 여자들 문제, 병원 돈 문제 다 까고 공개망신 당해서 인생 종치겠느냐. 아니면 그 아이 내가 맹세하고 믿을 만한 곳에 맡길 테니 관심 갖지 말고 없는 애처럼 생각하고 살겠느냐.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이 보기와는 다르게 쫄보인데다 지 의사 생명 어떻게 쌓아올린 건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애 잘 부탁한다면서 자기 비밀 제발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사랑은 웃겨 정말. 정말 정 떨어지는 인간이죠? 그 정도면 동서도 서방님이랑 이혼이 낫지 않아? 여자 많은 것도 다 알고 개인적인 비리까지 저지른 사람이라면 굳이 참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 우리 준빈이랑 현우 그 병원 물려받자마자 그 인간 빈손으로 쫓아낼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괜찮아요. 우리 쇼윈도를 산 지 꽤 오래됐거든요. 남들은 인꼬 부부인 줄 알죠. 그 순간 오직 두 아들의 성공을 위해 저런 일을 다 참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살 생각을 하는 동서에 대해 여러 감정이 들더군요. 그런데 왜 하필 나야? 난 이제 동서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형님이 이혼하기 전 제가 일부러 못되게 굴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형님이 부러워서였어요. 의사인데다가 얼굴도 예뻐, 시부모한테 사랑받아,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동서가 달 부러워했다고? 그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한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진실됨과 깊은 내면이 항상 느껴졌어요.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 없는. 그게 질투났어요.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과 자존감이랄까. 그런 형님이 질투나서 더 못되게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말은 못했지만 느꼈던 게 또 하나 있죠. 형님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일 터졌을 때 딱 형님 한 명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의외네. 하지만 갑자기 10년 만에 연락 와서 애를 하나 맡아달라는 이 얼토당토 않은 말을 들어주긴 어려워. 나도 내 생활하느라 바빠서. 1년에 1억씩 드릴게요. 어디 나가서 일하지 마시고 그걸로 먹고 놀면서 애 케어해 주세요.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지금 당장 이번 달 1억부터 계좌로 바로 싸드릴 수 있어요. 뭐? 1년에 1억? 애가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드니까 그때는 말해주시면 더 올려드릴게요. 이 금액은 지금 7살 나이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요. 둘이 살 수 있는 집도 구해드릴 테니까 거기로 이사하세요. 돈 걱정 말고. 저는 어느새 동서의 말에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온 뒤로 10년 넘게 힘들게 일했어도 모은 돈이 1억은 고사하고 몇 천도 되지 않는데 지금 동서가 하는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자존심보다도 살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었죠. 사실 저는 형님이 애를 데리고 아예 외국으로 가셨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그냥 한국에서라도 조용히 형님 진짜 아들처럼만 키워주면 돼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지금 제 스스로 처한 현실을 곰곰이 다시 살펴보았어요. 남자와 시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서점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기는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7살짜리 아이라, 내 호적의 아이라, 내가 과연 키울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자격이 되는 걸까? 괜히 내가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아니야. 어차피 내가 거두지 않으면 동서는 걔를 어디로 보낼지 아무도 모르잖아. 동서 눈빛은 곧 살인이라도 날 것 같은 눈빛이었어. 혹여라도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1년에 1억이라니.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인데 나쁜 제안은 아니지. 아, 어떡하지? 저는 키우기로 했다 안 했다를 며칠 동안 밤새 고민하면서 지냈어요. 한참 고민 후 저는 동서에게 다시 연락을 했죠. 그래, 제안은 받아들일게. 약속은 지켜. 물론이죠. 고마워요. 내가 유일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형님 한 명뿐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괜시리 저도 좀 울컥하더군요. 동서에게 며칠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이사는 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제가 살던 곳에서 살기로 했죠. 저는 혹시 아이가 다칠 만한 것들은 안 보이게 치우고 모든 가구들의 보호 테이프를 둘렀어요. 그리고 작은 옷방 겸 창고처럼 쓰던 방의 물건을 전부 치우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 이불과 장난감 몇 개들을 사다 놓았어요. 아이의 취향은 모르지만 살면서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집 정리가 끝나고 나니 수행 비서가 짐가방과 아이를 집 앞으로 데려왔어요. 안녕? 네가 동산이니? 내 이름은 이서인이라고 해. 동산이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살면서 어린아이를 마주해본 경험이 몇 번 되지 않은 저 역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수행 비서가 말했어요. 동산아, 너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여기가 네 집이야. 여기 아줌마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해. 그리고 여기 사모님이 보내신 통장과 인강 카드입니다. 지금 1억은 이미 들어가 있고 매달 1일 금액이 입금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쪽에서 사모님께 따로 연락이 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적 문제도 최대한 빨리 정리되길 바라시며 혹시라도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사모님이 아닌 제 명함에 적힌 이 번호로 연락 주길 바랍니다. 딱딱한 태도의 수행비서는 아이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물건만 제게 건네고 바로 돌아서 가더군요. 동산아, 우리 우선 집 안에 들어가서 음료수랑 과자 먹으면서 있을까? 처음 봤으니까 동산이가 좀 편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아이는 의외로 순순히 따라 들어왔고 저는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내왔어요. 저는 이제
아줌마랑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응? 아줌마가 동산이 잘 보살펴 줄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다 아줌마한테 편하게 말해. 동산이가 아줌마 굉장히 어색하겠지만 여기서 같이 살면서 동산이 마음이 활짝 열릴 때까지 기다릴게. 알았지? 우리 엄마는 다시는 못 보죠? 음, 엄마는 이제 다시 보기 힘들어. 아줌마는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예요? 그게 친한 친구야. 엄마가 나한테 너를 부탁하셨어. 죽으면 친구한테 자기 자식을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 아무튼 내게 너를 잘 돌봐달라고 하셨어. 생각보다 아이는 차분한 톤으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대답하더군요. 엄마의 죽음도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아이의 모습에 제가 더 당황해 말을 더듬고는 했어요. 아이는 또래답지 않게 과묵하고 자신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런 건 시간이 걸릴 거라 이미 각오를 하고 있어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죠. 제 생활은 180도 변하게 되었어요. 모든 생활 리듬이 아이에게 맞춰졌죠. 아이와 밥 먹는 시간, 같이 TV를 보는 시간,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 마트에 가는 시간 등을 지내고 보니 조금 가까워진 것 같기도 했고요. 동산아, 오늘은 소세지 볶음 해줄까? 네, 고맙습니다. 동산아,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고맙다고 하는 건 너무 좋지만 가족끼리 그렇게 예의를 차리면서 말할 필요는 없어. 네. 동산이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쁘고 빛이 나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안쓰러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니 짧은 기간에 정이 많이 들고 말았죠. 그렇게 동산이를 키운 지 1년이 다 되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를 위해 함께 가방도 사고 학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사러 함께 돌아다녔어요. 동산아, 이 로봇 그리미는 거 마음에 들어? 이걸로 할까? 네, 엄마. 저는 엄마 소리를 듣자마자 순간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를 돌아보자 아이가 씩 웃으며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 맞잖아요. 그날 저는 문구점에서 동산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무슨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소리 하나에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나왔죠. 엄마가 우리 동산이한테 정말 잘해줄게. 마음 열어줘서 고마워. 그날 이후로 저희는 부쩍 가까워졌어요. 동산이도 전과 다르게 많이 활발해졌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모자지간으로 오해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어요. 동산이도 학교에 들어가 적응을 잘 시작했고 집에 아이가 있으니 저 역시 활기가 돌더군요. 돈은 매달 1일 어김없이 통장에 입금이 되었고 저는 동산의 이름으로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죠. 처음 1억은 그대로 저금을 했고 그 통장에는 매달 받는 돈에서 3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저금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했던 것 중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매년 받는 1억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 꼭 필요한 것 외엔 그 돈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을 지켜서 나중에 동산이에게 물려주기로 했던 거죠. 아이를 빌미로 사치스럽게 살기 싫었어요. 그저 늦게라도 제 품에 보내준 이 소중한 아이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며 아이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던 거죠. 희한하네. 나도 모성애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동산이는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제가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매일 성장하는 저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동산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철이 일찍 들었고 공부도 자기 생활도 성실하게 하는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동산아,
다른 친구들 다 학원 다니는데 동산이도 다니고 싶어? 아니, 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동산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든 스스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였어요. 절대 제가 신경 쓸 만한 일을 하거나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죠. 저는 오히려 청소년기를 너무 조용히 보내는 게 걱정이 되어 물어봤어요. 동산아, 요즘 뭐 힘든 건 없어? 친구 관계나 공부는 다 괜찮아? 그럼 공부도 운동도 다 재미있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문제 없어. 동산이는 정말 밝은 얼굴로 학교 생활도 하고 교우 관계도 좋았어요. 저는 그저 제일 성실히 하면서 동산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할 뿐이었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동산이가 고3이 되었고 과외 한 번,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는 애가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에 턱하니 붙은 거예요. 전 진심 놀랐어요. 박씨집안 핏줄이라 그런가? 어떻게 서방님 혼외자인 동산이까지 저렇게 의대를 들어가다니. 정말 놀랄 일이었죠. 동서의 두 아들은 워낙 극성스럽게 사교육을 받고 다녔을 테니 의대 못 가는 것이 이상했겠지만 정말 학교 공부와 자기 학습망 충실히 한 동산이까지 의대에 붙은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죠. 엄마, 나는 나중에 소아과 하고 싶어. 요즘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더 돈이 잘 된다고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데 동산이는 소아과가 왜 하고 싶어? 아픈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켜주고 싶어. 어릴 때 나 같아서. 동산아. 저는 너무 놀라 동산이를 안고 울부짖었어요. 다 알아. 우리 엄마가 어떻게 나를 낳았고 아빠는 누구고 엄마가 왜 죽었고 내가 어떻게 하다 지금 여기에서 엄마랑 살고 있는지. 우리 동산이 알고 있었구나. 어린 우리 동산이 다 알고도 한 번도 내색 안 하고 살았구나.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동산아. 엄마가 왜 미안해. 그냥 난 내 어린 시절의 스토리를 알게 된 것뿐인데. 그때 어린 박동산은 좀 슬프고 내색할 수 없어서 불쌍하기는 했지. 하지만 지금은 내 옆에 이렇게 예쁜 엄마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의대 공부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데. 이거 다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 제가 말한 적은 없지만 동산이는 자신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제가 걱정이 되어 티내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고맙고 미안하고 대견하면서도 죄책감이 드는 오만 가지 감정에 뒤엉켜 괴로웠어요. 그날 우리는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동산이는 역시 대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수석으로 의대 졸업까지 했어요.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러던 어느 날 또 뜻밖의 전화가 제게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저 박병훈입니다. 서방님이요? 네. 혹시 저희 동산이 맡아주고 계신 건가요? 네. 집사람이 부탁한 건가요? 네. 목소리가 다소 늙은 것 같은 서방님의 한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동산이랑 있는 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동서가 사실대로 말한 건가요? 아니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은 자기 친척 중에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잘 봐달라고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동산이가 한국에 있고 심지어 형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집사람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형수님한테 애를 맡길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의외네요. 저도 참 의외네요. 애시당초 동서가 왜 동산이를
제게 데려왔는지 아시죠? 서방님 비밀 지켜주는 대신 동산이에 대해서 앞으로 묻지 않기로 하셨다고. 면목 없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쁜 짓 했던 과거 다 정리하고 병원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과 함께 병원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박병수랑요? 그럼 둘이 계속 잘해보시지. 왜 25년 만에 아들 앞에 나타나려고 하세요? 준빈이랑 현우 역시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들어왔다가 둘 다 상황이 썩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빈이는 아는 지인에게 땡땡 성분이 있는 약을 부탁받고 꾸준히 처방해줘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우는 딱히 잘못한 건 없지만 솔직히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의대 껍데기만 썼을 뿐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더군요. 그런 아들들을 만약 병원 경영에 참여시킨다면 여기저기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산이 역시 의대를 졸업했고 지금 큰 병원에서 총망받으며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집사람 말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제 몫을 능력 있는 동산이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형수님, 이제라도 제 핏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핏줄이요? 서방님, 아니 당신 허물 덮으려고 엄마까지 죽은 애를 외면한 사람이. 저도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물론 동산이도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을 다 잃으면서까지 그들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마침 모든 상황을 아는 집사람이 솔깃한 제안을 해왔고 정말 알고 싶어도 모른 척하고 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아들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위치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서방님이란 놈의 뻔뻔함에 기가 찼어요. 저는 그날 동산이와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역시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엄마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동산이가 아빠를 만나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 괜찮아. 엄마의 아쉬움보다도 동산이의 행복한 미래가 훨씬 중요한 거니까. 그럼 나 그 아빠라는 사람 한 번만 만나볼게. 그럴래? 알겠어. 주말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서방님과 약속한 동산이는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만났어? 기분 괜찮아? 기분 괜찮아. 그런데 친아빠라는 사람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더라. 어릴 때 아빠 얼굴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빠는 지금 있는 부인과 이혼하고 나랑 살고 싶다고 하네. 동서랑 이혼을? 전과 같은 이유구나. 그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나 거절했어. 아빠의 제안을. 아빠 제안이 뭐였는데? 지금 같이 사는 아줌마랑 이혼하고 나랑 살겠대. 대신 자기 병원으로 와달래. 과는 병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과로 해주겠대. 아주 부족한 것 없이 평생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라. 그랬구나.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데 거기는 아직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재산은 안 봐도 비디오겠어. 그래, 우리 아들 시원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면 너무 좋지. 그래서 아빠한테 간다고 대답했어? 아니, 말했잖아. 안 간다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저는 너무 놀라 동산이만 계속 쳐다봤어요. 진심이야? 동산아, 과거는 그렇다 쳐도 네가 지금이라도 아빠를 따라가면 네 미래는 탄탄대로로 보장된 거야. 내 부모님은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엄마밖에 없는걸. 난 엄마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나 엄마 옆에 착 붙어 있을 거야. 그런 병원에 화려한 직책 다 필요 없어. 작은 병원이라도 아픈 아이들 돌보면서 살 거야. 동산이는 결국 서방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간곡한 부탁을 끝내 거절했고 연락까지 차단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도 집에 찾아오고 동산이 병원까지 찾아가 울면서 애원했지만 동산이는 흔들림 없이 외면했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서방님의 방문과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자신의 혼외자를 다시 데려오면서까지 본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두 아들에게 병원을 물려주는 것을 고민한 서방님에게 오만 정이 떨어진 동서는 당장 아들들과 그 집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자연스럽게 두 아들의 의사생활도 끝난 것 같았고요. 저는 지금 아직 동산이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너무 예쁘고 고운 여자친구를 데려와 결혼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대견하기도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비록 핏줄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끈끈하게 가족이라는 일부로 엮인 저와 우리 아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살다가 힘들고 무너질 것 같다가도 어떻게 보면 참 살 가치가 있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닌가 싶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